재판장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기계적이었다. 윙윙거리는 에어컨 소리와 기자들의 희미한 셔터 소리만이 그 정적을 메웠다. 서유진은 피고인석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임신 5개월로 살짝 부른 배 위로 두 손을 모은 채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증인석에 서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준. 그녀의 남편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TK그룹의 최연소 회장.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장본인, 증인 피고인 서유진 씨가 TK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를 경쟁사인 제이테크에 유출했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차갑게 다듬어진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유진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지난 3월 15일이었습니다. 제이테크가 저희가 개발 중이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술을 발표한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내부 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제 아내인 서유진 씨의 개인 컴퓨터에서 외부로 기밀 자료가 전송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유진의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입 밖으로는 작은 신음조차 새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자료를 유출한 것은 강태준 자신이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이테크의 회장과 은밀한 거래를 했고 그 대가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일부를 넘겼다. 그리고 그 거래가 예상치 못하게 수면 위로 떠오를 위험에 처하자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믿어주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바로 그의 아내 서유진을.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자료가 전송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께서는 혹시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한 동기에 대해 짐작가는 바가 있으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다. 제 아내는 늘 분수에 넘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돈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이테크에서 거액의 돈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것. 그 말이 유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그의 사랑뿐이었다. 평범한 고아 출신이었던 그녀를 TK그룹의 안주인으로 만들어준 것은 태준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헌신적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의 그림자로서 사는 삶에 만족했다. 그가 주는 사랑이 그녀 세상의 전부였다. 방청석 한쪽에 앉아있는 한소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태준의 비서이자 그의 숨겨진 여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승리자의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것은 저 여자의 계획이었다. 태준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흔들었고 유진을 제거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그리고 태준은 기꺼이 그 계획에 동조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다. 강태준이 흘린 눈물 아내에게 배신당한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하는 그의 모습에 배심원단은 완전히 설득당한 듯했다. 그는 유진과의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사치와 허영심 때문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가 그녀에게 사주었던 보석들과 옷들 저택은 모두 그녀를 올가매는 증거가 되어버렸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터졌다.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TK그룹의 비밀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제 뱃속의 아이가 압니다.
그녀는 푸른 배를 감싸 안았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진실이었고 유일한 결백의 증거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진실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피고인 서유진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당. 재판장의 의사봉이 내리쳐지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유진의 귓가에 울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강태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을 봤다. 후회 죄책감 아니 그런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안도감과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한소희와 눈을 맞췄다. 그 짧은 순간에 오고 간 눈빛의 의미를 유진은 똑똑히 읽었다. 우리가 이겼어. 절망이 유진의 온몸을 휘감았다. 사랑, 믿음, 미래,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생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법정 문을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그를 향한 저주이자 스스로를 향한 맹세였다. 강태준, 당신은 오늘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이까지 버린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복도 속으로 흩어졌다. 강태준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빠져나갔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동정했다. 아름다운 아내에게 끔찍하게 배신당한 비운의 황태자. 그의 등 뒤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서유진의 세상은 그날 끝났다. 그리고 그날 새로운 서유진이 태어났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차가운 감옥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눈물은 곧 마를 것이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을 터였다.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 강태준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고 세상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순간의 치욕과 배신을.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모든 빚을 갚아줄 거야. 몇 배로, 아주 혹독하게. 호송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저 불빛의 한가운데로 가장 높은 곳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임을, 아니 빼앗을 것임을, 그것이 그녀가 앞으로 5년을 버텨낼 유일한 이유였다. 차가운 쇠창살 회색 벽, 그리고 이름 대신 불리는 수임번호 2471. 서유진의 세상은 이 세 가지로 압축되었다. TK그룹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손바닥만한 감방이 되었고 최고급 실크 잠옷은 뻣뻣한 수의로 바뀌었다. 처음 몇 주간 그녀는 멍한 상태로 지냈다. 현실감이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곳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싸늘한 공기와 쇠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은 잔인하게 현실을 일깨웠다. 절망은 늪과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혼자가 아니었다.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이 그녀가 늪에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이었다. 아이를 생각하며 억지로 밥을 삼켰고 다른 수감자들의 날선 시비에도 꿋꿋이 배를 감싸며 버텼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독해졌고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의지로 변해갔다. 출산의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임신 8개월, 아직 세상에 나오기엔 이른 시기였다. 그날 밤 유진은 복도를 울리는 비명을 지르며 교도소 의무실로 실려갔다. 열악한 환경, 무심한 표정의 교도관, 그리고 나이든 의사 한 명이 전부였다. 강태준이 그녀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최고급 산부인과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힘주어 247일 이러다 애하고 너 둘 다 죽어. 의사의 고함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죽을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소희와 함께 웃고 있을 그의 얼굴. 그 생각에 증오가 솟구쳤고 그 증오가 기적적인 힘을 만들어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첫 아이의 울음소리가 의무실을 가득 채웠다. 아들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또다시 진통이 찾아왔다. 쌍둥이였다. 아들에 이어 딸이 세상에 나왔다. 작고 연약한 두 생명이 그녀의 품에 안겼을 때 유진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지독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들은 서준, 딸은 서연. 남편의 성인 강을 붙일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온전히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전쟁과도 같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삭막하던 그곳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거칠고 험악하던 수감자들이 서준과 서연의 작은 손짓 하나, 웃음 하나에 무장해제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간식을 나눠주었고 낡은 천으로 인형을 만들어주었다. 아이들은 이 회색빛 세상의 유일한 색깔이자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진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박민영, 수임번호 1004.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거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다 역으로 함정에 빠져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여자였다. 그녀는 늘 책을 읽었고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었다. 어느 날 박민영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내 사건 기록 대충 훑어봤어. 너무 허술하더군. 강태준 회장이 아주 작정하고 덫을 놨던데. 유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걸 어떻게? 교도소 신문에도 내 얘기가 대문짝만하게 났었으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란 작자가 자기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을 정도면 그 뒤에 숨겨야 할 게 얼마나 크다는 뜻일까. 박민영의 말은 유진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다. 그녀는 그저 배신감에만 사로잡혀 있었을 뿐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약한 고백에 박민영은 희미하게 웃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넌 힘이 없으니까. 세상은 힘없는 자의 진실 따위는 들어주지 않아. 힘을 키워야 해. 돈, 권력,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식. 그게 네가 가져야 할 무기야. 그날 이후 박민영은 유진의 스승이 되었다. 유진은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박민영에게 법과 경제를 배웠다. 교도소 도서관의 낡은 법정과 경제학 원론책들을 통째로 외울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수심 대신 지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박민영은 그녀에게 기업 지배 구조주식 시장의 원리, 인수합병 전략, 그리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다. 유진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했고 그가 이끄는 TK그룹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약점을 찾아냈다. 기억해 서유진, 가장 완벽해 보이는 성벽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야. 넌 그 균열을 찾아내고 아주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해. 그들이 알아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뒤여야만 해. 시간은 흘렀다. 아이들은 교도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엄마라는 말보다 2471이라는 숫자를 먼저 배웠지만 아이들의 미소는 유진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동화책 대신 세계 경제 기사를 읽어주었고 자장가 대신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진은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처럼 깊고 차가워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TK그룹을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이 설계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박민영이 출소하는 자신의 옛 동료들과 비밀리에 연락해 유진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작은 자본금과 새로운 신분,
그리고 그녀를 도울 충성스러운 조력자들이 감옥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출소를 하루 앞둔 밤 유진은 잠든 서준과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은 곧 교도소를 떠나 잠시 위탁시설에 맡겨질 터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더 큰 미래를 위한 작은 희생임을 그녀는 알았다. 아가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아주 멋진 성을 지어서 너희를 데리러 갈게.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데려가 줄게. 그녀는 박민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민영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나가서 네가 배운 대로 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곳으로 돌아오지 마. 네가 승리하는 것이 내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야. 다음 날 아침 교도소 철문이 열렸다. 5년 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는 눈이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유진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자유의 공기이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공기였다.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는 마침내 날갯짓을 시작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자신을 배신한 남자가 서 있는 가장 높은 탑이었다. 그 탑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출소 후 서유진은 세상에서 증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과거 기록은 교묘하게 지워졌다. 그 자리에는 루나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성이 나타났다. 박민영 변호사가 감옥 안에서 구축해놓은 네트워크가 빛을 발했다. 유진이 과거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지만 강태주는 존재조차 몰랐던 작은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과 박민영의 지원자들이 익명으로 보낸 투자금이 루나의 초기 자본이 되었다. 그녀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오피스텔에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작은 투자 자문 회사를 차렸다. 직원은 단 3명. 박민영이 엄선해서 보낸 인재들이었다. 한때 잘나가던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지만 내부 고발 후 업계에서 매장당한 김 팀장, 그리고 해킹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 때문에 전과자가 될 뻔했던 젊은주 대리. 그들은 모두 세상에 상처받고 버림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루나의 카리스마와 명확한 비전에 강하게 이끌렸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루나가 첫 회의에서 선언했다. 그녀는 5년 전의 서유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길고 부드럽던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정한 단발로 바뀌었고 순진하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으로 채워졌다. 값비싼 명품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정장을 입은 그녀에게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우리의 목표는 가치를 사냥하는 겁니다. 시장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진정한 가치 혹은 거대한 이름 뒤에 숨겨진 썩어빠진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무기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포식자가 될 겁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 김 팀장과 주 대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들의 잠들어 있던 야망을 깨우는 힘이 있었다. 회사를 안정시킨 루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위탁시설에 맡겨두었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었다. 5년 만에 마주한 서준과 서연은 훌쩍 자라 있었다. 아이들은 낯선 엄마의 모습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다. 5년간 그들이 기억하는 엄마는 낡은 수의를 입고 희미한 조명 아래서 책만 읽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루나는 말없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차가운 가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서준아, 서연아.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그녀의 눈물에 아이들은 경계를 풀고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엄마의 채취, 엄마의 심장 소리. 몸이 기억하는 그리움이었다. 그날 밤 루나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양팔에 껴안고 잠이 들었다. 복수를 위해 강철 심장을 만들었지만 이 두 아이는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TK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강태주는 잠에서 깨어났다.
또다시 악몽을 꾼 것이다. 꿈속에서 유진은 5년 전 법정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 피를 흘리며 자신을 원망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까지 버렸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5년 동안 TK그룹은 제이테크를 완전히 흡수합병했고 그의 부와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공허했다. 한소희는 이제 그의 공식적인 파트너가 되어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쇼윈도 부부와 다를 바 없었다. 태주는 그 누구도 믿지 못했다. 특히 한소희를 가장 의심했다. 그녀의 야망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언젠가 자신에게도 유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그 여자 꿈꿨어. 실크 가운을 걸친 한소희가 그의 등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쌌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내 서재에서 나가. 태준 씨.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은 거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이룬 이 모든 걸 봐. 당신은 모든 걸 가졌잖아. 가졌다고. 태준이 비웃으며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뭘 가졌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내 옆에 누워있는 여자조차 믿지 못하는데 이게 당신과 내가 원했던 전부인가? 그건 당신이 약해져서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제발 현실을 봐. 현실 터드.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5년 전 그 자료 정말 서유진의 컴퓨터에서 나온 게 확실한가? 당신이 손을 쓴 건 아니고. 한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입 닥쳐. 태주는 그녀를 밀쳐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여자 얘기를 꺼내지 마. 그리고 내 허락 없이는 서재에 들어오지도 마. 그는 서재에 있는 미니백에서 독한 위스키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술 기운이 올라왔지만 머릿속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가졌을까? 아니다. 그는 잃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유일한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핏줄을. 그는 아이의 존재를 애써 외면해왔다. 유진이 감옥에서 유산했을 거라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것이 그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루나의 아파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루나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벽 한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스크린에는 TK그룹의 지배 구조와 계열사 현황,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프로필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태준의 사진이 있었다. 5년 전보다 더 날카롭고 권위적으로 변한 얼굴. 루나는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태준, 당신의 겨울은 이제 시작될 거야. 내가 겪었던 5년의 겨울보다 훨씬 더 춥고 길고 혹독한 겨울이.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를 미끄러지며 TK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 작은 부품을 생산하는 눈에 띄지 않는 계열사 하나를 가리켰다. 첫 번째 사냥감은 너로 정했다. 그녀의 눈이 사냥을 앞둔 안표범처럼 섬뜩하게 빛났다. 5년간의 기나긴 겨울은 끝났다. 이제 복수의 여왕이 지배하는 잔인한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사무실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 앞 루나는 팔짱을 낀 채 TK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TK정밀이라는 작은 회사였다. TK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제니스 시리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곳. 겉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작은 톱니바퀴였지만 루나는 그 톱니바퀴 하나가 빠졌을 때 전체 기계가 어떻게 삐걱거리는지 잘 알고 있었다. 김 팀장님, TK정밀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 팀장이 태블릿 PC를 밀어 보이며 보고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전형적인 안전한 계열사입니다.
TK전자라는 안정적인 구매처를 믿고 기술 개발이나 원가 절감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원자재를 스위스의 마테오 호른 메탈이라는 소규모 회사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20년 넘게 이어진 거래라 거의 한 식구처럼 생각하고 있더군요. 계약서도 아주 허술합니다. 루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주 대리님 마테오 호른 메탈 쪽은요? 해커 출신의 주 대리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에 재무제표 몇 개를 띄웠다. 겉보기엔 건실하지만 오너의 아들이 도박 빚으로 거액의 사채를 쓴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절실할 겁니다. 우리가 그 빚을 해결해주고 시장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회사를 통째로 넘길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완벽해요. 루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수는 이것으로 정하죠. 유령 회사를 통해 마테오 호른 메탈을 인수하세요.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강태준이 눈치채서는 안 됩니다.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자금은 홍콩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의 법무법인으로 흘러들어갔고 마테오 호른 메탈의 오너는 아들의 빚을 해결해주고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손에 쥐어주겠다는 제안에 일주일도 고민하지 않고 회사를 넘겼다. TK그룹의 거대한 레이더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은 완벽한 스텔스 인수였다. 변화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었다. 마테오 호른 메탈의 새로운 경영진은 TK 정밀 측의 내부 물류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원자재 납품을 며칠간 지연시켰다. 그리고 다음 분기 계약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납품가를 3% 인상했다. TK 정밀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거래 관행에 젖어있던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경영진의 깐깐한 일 처리 방식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이 작은 파장은 TK전자의 생산 라인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제니스 스마트폰의 생산량이 아주 조금씩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이는 영업이익률을 미세하게 갉아먹었다. 강태준은 보고서에서 이 사소한 문제를 읽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명을 갈겼다. 그의 관심은 온통 더 큰 그림에 쏠려 있었다. 루나의 두 번째 수는 더 대담했다. 정부에서 TK그룹이 차세대 물류 허브 부지로 점 찍어둔 판교의 금싸라기 땅을 공개 입찰에 붙였다. 모든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당연히 TK가 낙찰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입찰 당일 TK건설의 임원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찰장에 들어섰다. 아우라 캐피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입찰 경쟁사 명단에 적힌 낯선 이름에 TK 측 실무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입찰은 예상대로 TK와 몇몇 대기업의 경쟁으로 흘러갔다. 가격이 치솟았고 마침내 TK가 승리를 확신하며 최종 가격을 써냈다.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우라 캐피탈의 대리인이 조용히 더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 TK가 제시한 가격보다 단 10억 원 높은 금액.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땅은 신생 투자사인 아우라 캐피탈에게 돌아갔다. TK건설 임원들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패배가 아니었다. 거인 TK가 신생 다윗에게 공개적으로 한방 맞은 자존심의 문제였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사무실에는 냉기가 흘렀다. 아우라 캐피탈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그의 고함에 비서실이 얼어붙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땅을 빼앗긴 것보다 자신의 예상을 벗어난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불쾌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세 번째 사건이 터졌다.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TK건설의 한 고위 임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수년간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을 터뜨렸다. 주 대리가 TK의 내부 보안망을 조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비리 증거를 익명으로 제보한 결과였다. 사건 자체는 재벌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시기가 너무나 절묘했다. 땅 입찰 패배로 체면을 구긴 TK그룹의 이미지에 또다시 흠집이 갔다. 강태준은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임원을 해고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납품 지연 입찰 패배, 그리고 내부 비리 폭로. 각각은 그저 운 나쁜 해프닝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세 사건의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그의 예리한 눈이 사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있었다. 스위스의 작은 원자재 회사 판교의 땅, 그리고 건설사 임원. 이 세 가지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TK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 배후에는 항상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계획된 공격이다. 누군가가 자신과 TK그룹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가장 아픈 곳만 골라서 찌르는 아주 영리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강태준은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위기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끓어오르는 기묘한 흥미. 도대체 누구일까? 자신의 제국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배짱 좋은 놈이.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연결했다. 조 실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 그리고 그 대표라는 루나라는 여자. 그 여자가 아침으로 뭘 먹고 어떤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는지까지 전부 알아내. 일주일 주지.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전화기를 내려놓은 강태준은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아우라 캐피탈의 오피스텔 건물을 노려보았다. 아직 어둠 속의 작은 불빛에 불과했지만 그는 직감했다. 저 불빛이 자신의 제국 전체를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눈에 2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그 잔인하고 냉혹한 승부사의 빛이 다시 번뜩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강태준의 책상 위에는 루나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조 실장이 이끄는 TK그룹 최고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지만 알아낸 것이라곤 거의 없었다. 대표님, 이 루나라는 여자는 유령 같습니다. 몇 달 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과거 기록, 학력, 경력, 가족관계 모든 것이 백지 상태입니다. 자금 흐름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들어와 추적이 불가능하고 회사 운영은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쓸모없는 놈들. 고작 알아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초기 자본금 중 일부가 서초동의 작은 빌라를 매각한 대금에서 나왔습니다. 그 빌라의 소유주 기록을 추적해 봤는데 누구야? 5년 전 돌아가신 서유진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서유진 씨가 상속받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서유진, 잊으려 애썼던 이름.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단순한 우연일까?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 아니면 서유진의 유족 중 누군가가 복수를 위해 나타난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고아였다. 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루나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이번에는 TK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TK케미칼이 타겟이었다. 아우라 캐피탈은 시장에 TK케미칼의 실적 부진 루머를 교묘하게 흘렸다. 동시에 주 대리는 위성사진 데이터를 분석해 TK케미칼의 해외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김 팀장은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구축했다. 며칠 뒤 TK케미칼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최악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는 폭락했다. 아우라 캐피탈은 단 며칠 만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시장은 이 신생 회사의 예측 능력에 경악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TK그룹의 심장을 겨눈 명백한 공격이었다. 강태준은 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아우라 캐피탈의 배후를 캐기 시작했다. 돈의 흐름 관련 인물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압박감은 한소희에게도 전해졌다. 강태준이 루나라는 이름에 집착할수록 그녀는 불안해졌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강태준에게 그녀는 쌓아뒀던 불만을 터뜨렸다. 대체 언제까지 그 루나 타령만 할 거야?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내온 아무것도 몰라. 강태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싸움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적이 내 모든 걸 알고 공격해오고 있다고.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5년 전 그 여자도 당신 손으로 깨끗하게 처리했잖아. 뭐가 문제야? 순간 강태준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소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방금 뭐라고 했지?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한소희는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하얘졌다. 아니, 내 말은 그때 당신이 모든 걸 잘 해결했다는 뜻이지. 아니, 넌 분명 처리했다고 했어. 강태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때 증거를 찾은 게 너였지. 유진이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낸 기록.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냈지? 마치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무세운 소리야. 내가 밤을 새워가며 당신을 도왔는데 이제 와서 날 의심하는 거야. 한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강태준의 마음속에 한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서초동의 빌라, 그리고 한소희의 말실수. 조각난 퍼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졌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변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무도 몰래 5년 전 서유진의 재판 기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증거 목록, 증인 진술, 그리고 판결문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게 서유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듯이 그는 서재 깊숙한 곳 금괴에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냈다. 그와 서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명품이나 보석을 탐하던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끌려나가며 그를 향해 절규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강태준, 당신은 오늘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이까지 버린 거야. 아이, 그는 그 존재를 5년간 애써 외면해왔다. 유산되었을 거라, 혹은 태어났더라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만약 아이가 태어났다면, 만약 서유진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가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해버린 것이 된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쌓아 올렸던 성벽에 흉측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무적의 황제는 이제 죄책감과 의심에 시달리는 초라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낸 어느 새벽 강태준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TK그룹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지만 돈만 주면 어떤 더러운 일이든 처리해준다는 사설 탐정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준이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답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회장님? 강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5년 전 있었던 TK그룹 기술 유출 사건을 재조사해줘. 피고인은 서유진.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관련된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조사해.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나를 포함해서. 전화를 끄는 그는 어둠 속에 잠긴 자신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고 잔인할지라도. 사설 탐정의 보고는 예상보다 빨랐고 그 내용은 강태준이 상상했던 죄악보다 더 끔찍했다. 탐정은 돈의 힘으로 5년 전 사건의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회유해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갔다. 결정적인 증거는 TK그룹 서버실의 원본 CCTV 영상이었다.
한소희가 교묘하게 편집해서 경찰에 제출했던 영상이 아니었다. 원본 영상 속에는 사건 당일 밤 서유진이 아닌 한소희가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시스템에 접속했고 미리 준비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유진의 개인 컴퓨터로 자료를 전송한 것처럼 조작했다. 모든 범행이 불과 10분 안에 이루어졌다. 두 번째 증거는 돈의 흐름이었다. 강태준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이 제이테크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기록, 그리고 그 직후 한소희가 고용한 해커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서유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고했다. 그녀는 강태준 자신의 죄와 한소희의 야망이 합작해 만들어낸 비극의 희생양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서재에서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을 떨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노래졌다. 그는 괴물이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제물로 바친 용서받을 수 없는 괴물. 그가 지난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가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세상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아우라 캐피탈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동시에 금융시장에서는 아우라 캐피탈이 TK 정밀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선언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나왔다. 그동안의 모든 공격은 이 마지막 한 방을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베일에 쌓인 여성 CEO 루나의 입에 주목했다. 잠시 후 루나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바로 TK그룹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어 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사람을 여러분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순간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5년 전 서유진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루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감정을 배제한 채 사설 탐정이 찾아냈던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편집되지 않은 CCTV 영상, 추악한 돈의 거래 내역, 한소희와 해커의 통화, 녹취록까지. 기자회견장은 경악과 충격으로 마비되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진범이 강태준 회장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를 기획하고 실행한 공범이 바로 한소희라는 사실도.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났을 때 루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저는 그 사건의 피해자이자 오늘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5년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터져나갈 듯한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세상에서 잊혔던 그녀가 복수의 여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TK타워 최상층 강태준의 사무실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화면 속의 유진을 보고 있었다. 아름답고 강인하며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여자. 자신의 손으로 내쳤던 아내. 그때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5년 만의 대면. 유진아. 강태준의 목에서 갈라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오랜만이네요, 강태준 회장님. 유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사랑도 증오도 아닌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의 공허한 울림만이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제발 용서해줘. 그는 어린아이처럼 빌었다. 하지만 유진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용서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정이고 내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한 내 마지막 싸움이었을 뿐이에요.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김 팀장이 작은 아이 둘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사무실을 두리번거리는 서준과 서연이었다. 강태준은 숨을 멈췄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다. 아들의 얼굴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딸의 얼굴에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유진의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자신의 핏줄. 자신이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아이들. 그가 5년 전 버렸던 세상의 전부가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 후회라는 감정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가 이룬 모든 것, 돈, 명예, 권력은 이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 하나보다도 가치 없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 강태준이 서유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용서를 구하는 소리인지 절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울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한편 한소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며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서유진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의 모든 범죄가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녀가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던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그 순간 끝이 났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울부짖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아무 표정 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동정도 승리감도 아닌 그저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깊은 피로감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서준과 서연은 무릎을 꿇고 우는 남자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다. 가자 아가들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자신이 무너뜨린 제국의 폐허 속에서 망가진 남자 혼자 울부짖도록 내버려둔 채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린 5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서유진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세상은 뒤집혔다. TK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거대 기업은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다. 검찰은 즉시 강태준과 한소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소희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쓰러졌다. 그녀의 화려했던 야망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썩어갈 운명이 되었다. 강태준은 그룹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 한때 그의 제국이었던 펜트하우스에 유령처럼 갇혀 지냈다. 기자들이 24시간 집 앞을 지켰고 그는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어제의 동지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는 잠들지 못하고 술로 시간을 보냈다. 술에 취하면 눈앞의 서준과 서연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자신의 무릎에 엎드려 울던 초라한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그 순수한 눈망굴. 그 눈빛은 칼이 되어 매일 밤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애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어리석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몇 주 후 재판을 앞둔 어느 날 강태준은 따돌리고 집을 빠져나왔다. 수척해진 얼굴, 며칠은 입은 듯한 구겨진 정장, 텅 빈 눈동자.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아우라 캐피탈로 향했다. 서유진의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비서의 제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유진아. 그가 부르자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다시 무릎을 꿇었다. 지난번의 충동적인 붕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행동이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애원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내 남은 재산 주식 전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 제발, 제발 아이들만은. 그의 목소리가 눈물에 잠겨 끊어졌다.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멀리서라도 가끔 볼 수만 있게 해줘.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평생 아이들에게 사죄하며 살게. 제발, 그 기회만이라도 줘. 부탁이다, 유진아. 그의 처절한 애원은 사무실의 정적 속으로 무력하게 흩어졌다. 유진은 한참 동안 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다. 일어나세요, 강태준 씨.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내가 원했던 건 당신의 돈이나 사죄가 아니었어요. 난 그저 내 아이들이 상처 없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녀가 다시 그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에게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당신이 나타난다면 아이들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인 아빠, 엄마를 감옥에 보낸 아빠. 세상은 아이들에게 그런 꼬리표를 붙이겠죠. 아이들의 평화로운 삶에 당신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진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너무 늦었어요, 강태준 씨.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였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아닌 슬픈 체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은 이제부터 영원히 아이들의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내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예요. 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에게는 구원도 용서도 없다는 것을.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뒤에도 영원히 그의 삶을 따라다닐 것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도 매달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텅 빈 껍데기처럼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자신의 재판을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할 끝없는 회한의 시간을 마주하기 위해. 그가 떠난 뒤 유진은 한참 동안 창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이내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그리고 지독했던 인연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다. 몇 달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 서유진은 벤치에 앉아 서준과 서연이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쏟아졌다. 아우라 캐피탈은 이제 아우라 파트너스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유진은 여전히 대표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삶의 중심은 일이 아닌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끝난 후에 찾아왔다. 바로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따스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이 순간의 평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는 이제 화려한 불꽃을 거두고 따뜻한 온기만을 남긴 채 조용히 세상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서유진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람이자 서준과 서연의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울 서초동 법률가들의 도시.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빌딩 숲 사이 한 법무법인의 회의실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값비싼 가죽 소파와 잘 닦인 유리 테이블. 모든 것이 성공과 이성을 상징하는 듯 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관계의 종말이라는 서늘한 공기였다. 이강우는 손목에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오후 3시. 1시간 뒤에는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의 앞에 앉아있는 아내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에게 실패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결제 서류처럼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갔을 뿐이라고.
자신의 야망과 속도를 그녀가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라고. 슬픔보다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듯한 냉정한 논리가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두 분께서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셨고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변호사가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두 사람 앞에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간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가 이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펜 뚜껑을 여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간구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 위로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에 찬 눈빛이 떠올라 있었다. 서효연은 낡은 핸드백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이 세련된 회의실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손때 묶고 칠이 벗겨진 구형 카세트 라디오였다. 그녀는 그것을 유리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서연 씨, 이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어요. 간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혼과는 상관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냥 한때 당신의 아내였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모든 게 끝나기 전에 이것만 한번 들어봐줘요. 그 후에는 당신을 다시는 붙잡지 않을게요. 간구는 어이가 없었다. 이 상황에 낡은 녹음기라니. 그는 거절하고 당장 서명을 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 깊은 곳에 담긴 슬픔인지 연민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장 빠르고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다. 그는 차갑게 결심했다. 이깟 녹음기 하나가 자신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는 서연의 제안을 무시하듯 먼저 서류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망설임 없는 필체로 자신의 이름 이강우 3글자를 휘갈겨 썼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회의실 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서명이 끝난 서류를 변호사 앞으로 밀어냈다. 됐어요. 이제 만족해요. 그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녹음기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홀로 남겨진 서연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빌딩을 빠져나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마셨을 때 간구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녹음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지난 5년 동안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모든 것의 무게가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간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텅 빈 공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쇼룸 같았다. 그는 자유를 자축하기 위해 값비싼 위스키를 잔에 따랐다. 하지만 위스키는 그의 혀끝에서 재처럼 썼다. 해방감이 아닌 거대한 공허함이 그를 덮쳤다. 그때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아파트 안에서 그 물건은 흉물스러운 이물질처럼 보였다. 그는 피식 웃으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멈칫했다.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윤서연의 그 슬프고도 단호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에이스쿠이지 않게 그는 어차피 버릴 거 마지막으로 한번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낡은 재생 버튼을 짜증스럽게 눌렀다. 치익 하는 낡은 테이프 소리가 잠시 흐르더니 이내 그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구야, 내 아들. 따뜻하고 익숙한 하지만 너무나도 그리웠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간구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불가능했다. 아버지는 5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이것은 잔인한 장난이거나 아주 오래된 녹음일 터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네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겠구나. 아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오늘 날짜는 2020년 5월 12일.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이다. 강구의 온몸이 굳어졌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 태산건설의 박태준 회장 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이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서 값싼 불량 자재를 쓰고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내가 그들을 막으려 했을 때 그놈들은 나를 협박했다. 나를 해치겠다는 게 아니었어. 바로 너를 내 아들 강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구나. 내 앞길이 창창한데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겠냐면서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구야, 나는 너를 지켜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과 거래를 했다. 내가 약간의 재무 비리를 뒤집어쓰고 심장마비로 조용히 사라져주는 대가로 그들은 너를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이름과 인생을 버린 거다. 간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지난 5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의 실체가 이것이었단 말인가. 아버지는 자신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지막 언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날 너에게 소리쳤던 것 미안하다. 나는 네가 성공하는 것이 싫었던 게 아니야. 네가 나처럼 일에만 미쳐서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나는 언제나 네가 자랑스러웠다 하더라. 네가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할 놈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네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간구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그의 심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녹음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 아비는 이 이야기를 너에게 직접 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만큼 어쩌면 너보다 더 믿는 단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아내 서연이 말이다. 간구는 숨을 멈췄다. 서연이는 참 좋은 아이다, 강우야. 그 아이는 나에게 약속했다. 언젠가 네가 진정으로 기댈 곳이 필요할 때, 혹은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순간이 올 때, 그때가 되어서야 이 녹음을 너에게 건네주겠다고. 부디 그 아이의 말을 들어라. 나처럼 어리석게 모든 것을 잃지 마라. 서연이 그 아이를 절대 놓치지 말거라. 녹음의 마지막은 거의 흐느낌에 가까웠다. 사랑한다, 내 아들. 널각. 테이프가 끝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바닥에 쏟아진 위스키와 유리 조각들 사이로 간구는 무너져 내렸다. 지난 5년간 그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 그의 차가운 이성과 단단했던 자존심의 성벽이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다. 그는 죽은 아버지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내 살아있었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혼자 짊어진 채 자신의 곁을 지켰던 아내의 고독한 5년을 위해 울고 있었다. 수분 만에 그의 세계는 완전히 전복되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지만 이강우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밤이었다. 그는 밤새 뜬 눈으로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과 말라붙은 위스키 자국, 그리고 그의 텅 빈 눈동자. 성공한 펀드 매니저 이간구는 간밤에 죽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내의 고독한 희생을 깨달아버린 길 잃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수나 아버지의 명예 혹은 태산건설에 대한 분노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의 모든 생각은 오직 한 사람 윤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기억이 아닌 그녀의 시선으로 다시 되감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억의 조각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다. 그는 관 옆에서 조문객을 맞으며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때 서연은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간구는 당시 그녀의 눈물을 그저 감정적인 여자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했다. 시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보이는 당연한 슬픔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그 끔찍한 비밀을 혼자 짊어진 채 남편을 속여야만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울었던 것이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조문객이었다. 기억은 5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간구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성공적인 계약을 따낸 날이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기다렸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조용히 말했다. 간구 씨 일도 좋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우리 조금만 천천히 가요. 그때마다 간구는 그 말을 잔소리로 여겼다. 자신의 야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아내의 불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들을 수 있었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필사적인 애원이었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처럼 일에 미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세 번째 기억은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간구는 동료들과의 축하 술자리가 끝난 후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서연이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가 식은 채로 놓여 있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셨던 갈비찜이었다. 그는 그날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말했는지를 기억했다. 이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자기 개발이나 좀 하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주 깊고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원망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거짓된 성공의 제단 위에 자기 영혼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유령을 쫓고 있는 그의 공허한 뒷모습을 슬퍼했던 것이다. 마지막 기억의 조각은 가장 아팠다. 어느 날 밤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그에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생각 많이 나죠? 괜찮으면 나한테 얘기해봐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얘기할 거 없어. 그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 그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에게 그는 스스로 벽을 쌓고 문을 잠가버렸다. 그녀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다.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먼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던 길고 외로운 약속이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눈먼 바보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죽은 아버지를 애도하며 스스로를 연민하는 동안 서연은 살아있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그를 지켜내고 있었다. 그가 유리와 강철로 성공의 제국을 쌓아 올리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끌어모으고 있었다. 이유는 그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그가 이강우라는 남자가 철저하게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새로운 에너지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아직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가 외면했던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5년의 침묵에 대해 간구는 자신의 차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자신이 성공의 증거라 믿었던 차갑고 호화로운 감옥을 뒤로하고 뛰쳐나갔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새로운 미션이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강우의 첫 번째 행동은 윤서연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저지른 5년의 세월을, 아니 평생을 사주해도 부족할 것임을 알았다. 그는 그들이 함께 살던 이제는 기술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된 텅 빈 아파트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모든 짐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옷장과 화장대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가 아끼던 책들도 그녀의 온기도 모두 증발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세상에 갇혀 있는 동안 조용히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떠날 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간구는 미친 듯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차갑고 의례적인 대답만을 돌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수소문 끝에 그는 마침내 그녀가 머물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의 주소를 알아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곳으로 갈 수 없었다. 그는 아직 그녀를 마주할 자격이 없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전까지는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먼저 해결해야만 했다. 간구는 차 안에서 아버지의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 그의 귀에 한 문장이 박혔다. 내가 모든 것을 남겨둔 곳은 네가 내 미래에 대해 나와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던 곳이다. 너는 그곳을 오래된 기억들의 감옥이라 불렀지. 나는 그곳을 금고라 불렀고 기억의 감옥. 간구는 즉시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차렸다. 인천항 근처의 낡은 창고 임대시설. 아버지가 과거 실패한 사업들에 온갖 잡동사니들을 쌓아두었던 곳이었다. 간구는 늘 그곳을 정리하라고 아버지를 닥달했었다. 그는 곧장 인천으로 차를 몰았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창고 안은 아버지의 실패한 꿈들로 가득했다. 낡은 시제품들, 빛바랜 사업 계획서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을 물건들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아버지의 외로운 전투 기록처럼 보였다. 그는 땀 흘리며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한편 태산건설의 회장실, 박태준 회장은 보고를 받으며 날카로운 눈을 빛내고 있었다. 이진석의 아들 이강우가 5년 동안 비어있던 부친의 개인 창고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바로 그날부터입니다. 박태준은 우연을 믿지 않는 남자였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진석, 그 여우 같은 놈 죽어서까지 귀찮게 하는군. 그 애송이가 뭘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뭘 찾는지 알아내. 그의 명령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강구가 처음 창고에서 나오는 길 한 남자가 그와 세게 부딪혔다. 남자는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간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날 저녁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도청 기능이 있는 복제품으로 교체된 사실을 깨달았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간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자신의 모든 능력과 인맥을 동원해 태산건설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태산건설의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몇 개의 유령 회사들을 발견했다. 박태준은 간구가 단순한 감정적인 아들이 아니라 유능하고 위협적인 적수임을 깨달았다. 그는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다음 날 간구가 공들여 진행하던 수백억 원짜리 투자 계약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을 이유로 갑자기 무산되었다. 그의 가장 큰 고객이 등을 돌렸다. 간구는 그것이 박태준이 보내는 경고임을 알았다. 그들은 그가 무언가를 찾아내기 전에 사회적으로 그를 고립시키고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간구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그는 다시 창고로 향했다. 그는 이번에는 낡은 기계 장비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압착 기계의 텅 빈 내부 공간에서 방수 처리된 작은 금속 케이스를 발견했다. 케이스와 안에는 태산건설의 불법 비자금 내역과 원자재 비리가 상세히 기록된 비밀 장부, 그리고 박태준의 서명이 빠진 원본 이면 계약서들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무기였다. 간구는 차 안에서 장부를 손에 쥔 채 승리감과 공포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우 씨, 똥은 묻어두는 게 약일 때가 있어. 당신 목숨을 위해서라도. 뚜뚜뚜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턱 밑까지 다가와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박태준의 협박 전화는 이강우의 마지막 망설임을 걷어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생존이 걸린 전면전이 되었다. 그는 경찰이나 언론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느리고 박태준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간구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돈과 비즈니스의 논리로 그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 파트너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할 거대한 유령 해외 투자 펀드를 만들었다. 모든 서류와 계획은 완벽했다. 그것은 태산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에게는 놓칠 수 없는 달콤하고 거대한 미끼였다. 그는 제3자를 통해 이 가짜 투자 제안을 박태준에게 흘렸다. 예상대로 박태준의 탐욕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투자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비공개 미팅이 잡혔다. 간구는 미팅 장소로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보안이 완벽한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지정했다. 모든 판은 짜였다. 약속된 시간. 박태준은 자신의 핵심 공범들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스위트룸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거대한 계약을 성사시킬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해외 펀드 매니저가 아닌 소파에 홀로 앉아있는 이강우였다. 이게 이게 무슨 짓이지? 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지었다. 고작 이런 유치한 장난을 치려고 이 난리를 피웠나 애송이. 간구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논하기 전에 과거의 부실 채무부터 검토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요. 박태준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스크린 위로 아버지의 창고에서 발견한 비밀 장부의 페이지들이 한 장 한 장 나타나기 시작했다. 간구는 고발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기업 실사를 보고하듯 담담하게 그들의 죄를 읊어나갔다. 이것은 태산건설이 지난 10년간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요 아파트 단지 건설에 사용된 불량 철근의 납품 기록이고요. 이것은 그로 인해 당신들이 얻은 부당 이익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당신들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목록입니다. 그는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처럼
그들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처벌과 회사의 주가 폭락 시나리오, 그리고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명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태준을 비롯한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간구는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다. 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신들의 이 거대한 범죄를 덮기 위해 작은 금융비리에 오명을 쓰고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줄 차례입니다. 그는 복수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조성과 재무비리에 대해 자백하고 고 이진석 사장이 사실은 내부 고발자였으나 당신들의 협박에 의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의 더 큰 범죄, 즉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한 불량자재 사용에 대한 이 장부는 검찰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둘째, 거부하십시오. 그럼 이 모든 자료는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넘어갈 겁니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비자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수많은 아파트의 안전을 위협한 건설 비리 혐의에 비하면 차라리 나은 선택이었다. 후자가 터질 경우 그들은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번 파렴치한 살인 미수범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간구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그들의 본성을 이용해 그들 스스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게 만든 것이다. 박태준은 무너져 내리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항복이었다. 간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승리했다. 그는 단지 그들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그들 자신의 입으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게 만들었다. 그는 스위트룸을 걸어 나왔다. 자신의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지는 폐허 속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뒤로 한 채 호텔을 빠져나온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승리감이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조용하고 서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다 끝났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서영과의 관계라는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태산건설의 박태준 회장과 이사회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이강우의 레시피대로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재무 비리에 대해 자백했다. 그리고 구 이진석 사장이 사실은 내부 고발자였으나 자신들의 압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재벌가의 추악한 스캔들로 들끓었다. 태산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박태준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모두 물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에 씌워졌던 5년의 누명은 그렇게 벗겨졌다. 이간구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텔레비전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이나 승리감 대신 무겁고 서늘한 안도감만이 자리했다. 아버지의 전쟁은 끝났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이 다니던 투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상사는 경력의 정점에 있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만류했다. 이봐, 이강우. 지금 자네가 이룬 성과가 얼만데 왜 갑자기 그만두려는 건가? 간구는 창밖을 보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목숨처럼 여겼던 성공돈, 그리고 명예의 세계를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윤서연의 작은 오피스텔 앞에 섰다. 박태준 회장을 마주했을 때보다 심장이 더 거세게 뛰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법률 사무소에서 보았던 창백하고 지친 모습이 아니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간구의 등장에 놀랐지만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간구는 문 앞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당신이 혼자서 그 모든 비밀을 짊어지고 있을 때 나는 내 슬픔에만 갇혀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먼 이기심과 잔인했던 무관심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길고 길었던 5년의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아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문을 닫는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을 종어. 두 사람은 오피스텔 근처의 작은 찻집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간구는 이혼을 취소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음을 알았다. 대신 그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진심을 담아 건넸다. 얘기해줘요. 당신의 지난 5년은 어땠는지 이제는 내가 듣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았던 날의 이야기, 남편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아픔, 그리고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에 대해 간구는 아무 말 없이 오직 그녀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될 수도 혹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길고 길었던 침묵이 끝나고 마침내 첫 번째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찻집의 따스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이강우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거래이자 가장 성공적인 협상이었다.